딸은 노후 준비라 했지만 내겐 퇴출 통보로 들렸습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지키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장도경의 눈이 떠졌다. 알람도 없이 4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았던 몸은 은퇴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고 있었다. 72세.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노후 준비니 노후 대비니 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꺼낸다. 마치 인생이 이미 끝난 것처럼. 거실 벽에 걸린 은색 시계가 똑딱거렸다. 정년퇴직 기념으로 회사에서 받은 것이었다. 40년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뒷면에 새겨져 있었다. 헌신. 도경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40년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 37번 버스를 몰았다. 출근하는 사람, 병원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 수만 명을 태우고 내렸다. 그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창밖을 보니 버스 정류장에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다. 37번 버스가 천천히 멈춰 섰다. 낯선 얼굴의 기사가 내려 담배를 피웠다. 도경의 가슴이 뜨끔했다. 저 자리는 40년간 자신의 자리였다.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세상은 누가 빠져도 돌아간다는 걸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이야. 지난달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받았다. 협심증이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혈압 관리 안 하시면 재발합니다. 그러고는 물었다. 혼자 사세요? 도경은 네라고 대답했다. 의사의 눈빛이 변했다. 걱정보다는 안쓰러움이었다. 노후 준비 제대로 못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보였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딸 장서율은 40살로 도시 반대편에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운영했다. 1년에 명절 2번, 생일 1번,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쯤 전화가 왔다. 그게 전부였다. 도경은 서유를 원망하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40대 여자가 회사 경영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 다만 가끔 이렇게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런 서율이 어젯밤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아빠, 그게 요즘 많이 생각했는데요.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도경은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가 온다는 걸. 아빠 혼자 사기엔 너무 넓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드시고. 아직 할만해. 도경의 대답은 짧았다. 서율은 숨을 고르고 본론을 꺼냈다. 아빠, 요양원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요즘은 실버 케어 센터라고 해서 정말 좋은 데가 많아요. 간호사 상주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다 나오고요. 노후 대비 제대로 된 시설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도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요양원? 서율은 당황하며 말을 고쳤다.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노후준비 시설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나는 아직 운전대를 놓았을 뿐이야. 인생이 멈춘 게 아니라고. 아빠. 서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요즘 어르신들 다 들어가세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통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다. 도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요양원, 노후 준비, 실버케어. 모두 듣기 좋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단어들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당신은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도경은 천천히 일어나 약통을 꺼냈다. 혈압약, 혈전 억제제, 소화제. 하루에 7알. 물과 함께 삼키며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러나 여전히 또렷한 눈빛. 40년간 수천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남자. 그가 이제 누군가의 노후 대비 대상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왜 내 종착지를 남이 정하지? 도경은 중얼거렸다. 40년간 그는 매일 아침 노선표를 확인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어느 정류장에 서는지. 그 모든 게 정해져 있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건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 노선표를 짜고 있었다. 그날 밤 가슴이 쿡쿡 쑤셨다. 협심증이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약을 한 알 더 먹고 누웠다. 창밖으로 37번 버스가 다시 지나갔다. 불빛이 거실 천장을 스쳤다. 삶은 여전히 회차 중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경의 삶만 차고에 세워진 것 같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서율이었다. 아빠, 아까는 제가 말을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뵐게요. 같이 자료 보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도경은 그래라고만 대답했다. 짧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생각했다. 딸이 주말에 가져올 건 자료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계획서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자신의 의견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 거라는 걸. 도경은 은색 시계를 바라봤다. 정년 기념으로 받은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시계는 과연 누가 태엽을 감아주는 걸까? 그날 밤 도경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노후 준비란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주말 오전 10시 장서율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두툼한 투명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도경은 커피를 내려주며 딸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다.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려는 듯 했다. 40대 여성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도경은 잘 알고 있었다. 아빠, 앉으세요. 서율은 거실 테이블에 자료들을 펼쳤다.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시트, 컬러로 인쇄된 브로슈어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메모들. 마치 투자 설명회 준비를 하듯 체계적이었다. 도경은 묵묵히 앉았다. 40년간 운전석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었다. 제가 요즘 실버케어 시설 3곳을 직접 방문했어요. 서율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연습한 듯 했다. 첫 번째 브로슈어를 밀었다. 그린힐스 요양빌리지라는 고급스러운 이름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넓은 정원과 현대식 건물,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서울 외곽인데 정원도 넓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간병인 별도로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식사, 빨래, 청소, 건강 체크 다 포함이에요.
350만 원. 도경은 숨을 삼켰다. 자신의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었다. 서율은 두 번째 자료를 꺼냈다. 아파트 전세 시세 분석표였다. 서울 시내 같은 평수 전세가가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다. 형광펜으로 밑줄 친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3억. 아빠, 이 집을 전세로 돌리면 보증금 3억은 나와요. 월세로 전환하면 월 200은 들어오고요. 그럼 시설비 충분히 감당 가능하죠. 서율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들이 화면에 깜빡였다. 그 아래엔 또 다른 표가 있었다. 관리비 절감 효과, 응급 상황, 대응 시간 단축, 식사 및 영양 관리 개선, 낙상 사고 예방률 95% 모두 체크되어 있었다. 도경은 딸이 정리한 자료들을 천천히 넘겼다. 세 곳의 요양시설 비교표, 입주 조건, 의료 서비스 내역, 심지어 식단 샘플까지. 서율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 노력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었다. 서율아. 도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회사는 잘 돌아가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율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네. 왜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준비한 걸 보니까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서율의 눈빛이 흔들렸다. 찰나였지만 도경은 놓치지 않았다. 40년간 백미러로 수천 명의 얼굴을 관찰한 남자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서율은 고개를 돌렸다. 아빠, 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아빠 건강 걱정돼서요. 서율아,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도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40년간 사람 얼굴 보고 살았어. 내가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 아빠는 다 알아.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서율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새 캠페인에 투자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중간 정산이 석 달째 늦어지고 있어요. 직원 월급은 나가는데 현금이 많이 빠듯해요. 그래서 이 집을 전세로 돌려서 목돈을 만들려고 했구나. 서율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고였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아빠 걱정이 먼저예요. 밤에 자다가도 아빠 쓰러지시면 어쩌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혼자 계신 거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맞아요. 솔직히 회사도 위기예요. 서율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그게 아빠한테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기회에 아빠도 안전한 곳으로 가시고, 저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서로한테 좋잖아요. 아빠는 전문가들 케어받으시고, 저는 회사 살릴 수 있고, 너는 내가 짐이구나. 도경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다. 아빠. 서율이 소리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빠를 돌봐드리고 싶은데 제 형편이 안 되니까요.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고 주말마다 오고 그것도 부족해요. 아빠 넘어지시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일하다 뛰어가야 하는데 회사에서 도심 반대편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서율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죄책감.
도경은 딸의 눈 밑 그늘을 다시 보았다. 화장으로 가려도 지워지지 않는 피로. 그 피로 뒤에 숨은 불안. 회사의 불확실성과 아버지의 건강 사이에 끼인 40대 여성의 조급함. 도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유라, 아빠가 너한테 기대려는 게 아니야. 내가 아빠를 업고 가려고 해서 숨이 막힌다는 거지.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서율은 눈물을 닦았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팔팔한 척하는 거야. 도경은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보았다. 근데 내 말대로 이 집이 너무 크긴 해. 요즘 혼자 청소하기도 벅찬 게 사실이야. 계단 오르면 숨도 차고. 서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럼. 근데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싫어. 도경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운전석에서 나는 수천 명을 태우고 내렸어. 사람마다 다른 목적지가 있었지. 그런데 왜 내 종착지를 남이 정하냐고. 도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래로 37번 버스가 지나갔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알아볼게. 내 방식대로. 서율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문 앞에서 서율은 작게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했죠? 도경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너도 힘든 거 아빠가 다 알아. 문이 닫히고 도경은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생각했다. 딸이 준비한 건 제안서가 아니라 계산서였다. 노후 대비, 안전, 전문 케어. 모두 듣기 좋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계산 안에 자신의 존엄은 없었다. 그날 밤 도경은 인터넷을 켰다. 노후 준비, 실버 케어, 요양원 대안을 검색했다.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졌다. 모두 안전, 편안함, 전문 케어를 강조했다. 그러나 단 하나도 존엄이나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경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삶은 여전히 회차 중인데 왜 자신만 차고에 세워진 기분일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옆집 문혜심 할아버지가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다. 76살 전직 악보사였던 그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 몇 년 전 일을 그만뒀다. 한때는 명동의 유명 출판사에서 수백 곡의 악보를 정리하고 교정했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걷기 힘들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도경이, 어제 자네 딸 왔더구만. 혜심은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다. 벽이 얇아 옆집 대화가 다 들렸던 모양이었다. 도경은 당황했지만 혜심은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미안하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네. 근데 그 톤을 알고 있네. 아버지 건강 위해서 안전한 곳, 전문가들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도경은 커피를 내려주며 앉았다. 혜심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들어갔었어. 작년에. 요양원. 도경은 놀라 혜심을 쳐다봤다. 혜심이 형님이요? 서초에 있는 고급 실버 케어 센터. 아들이 권해서 들어갔었네. 시설 좋다고, 의사 상주한다고, 노후 대비 제대로 된 곳이라고. 혜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 달 살아봤어. 도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혜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시설은 정말 좋았다. 깨끗한 원룸, 따뜻한 바닥, 병원처럼 정돈된 복도.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영양사가 짠 메뉴대로 나왔다. 낙상 방지 손잡이, 응급 호출 버튼, 매주 건강 체크, 노후 준비의 교과서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침 6시 반, 천장 스피커에서 기상방송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7시엔 식당에 줄을 서야 했다. 늦으면 자리가 없었다. 9시엔 단체 체조. 강사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외치면 따라해야 했다. 11시엔 점심, 오후 2시엔 낮잠 시간, 3시엔 간식, 5시엔 저녁, 밤 9시면 소등 안내 방송이 나왔다. 편하긴 한데 이상한 거야. 해심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두드렸다. 악보를 넘기던 그 손은 이제 굳어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시간이 내 거 같지 않더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는 기분이었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활동. 감옥은 아닌데 자유도 아니고. 도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딸 서율이 준비한 자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린힐스 요양빌리지, 월 350만 원, 간호사 상주, 안전한 노후 대비. 그러나 그 안에 내 시간은 있을까? 해심은 계속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생각했어. 나는 왜 남의 시간표대로 사나? 내가 언제 6시 반에 일어나겠다고 했어? 내가 언제 9시에 체조하겠다고 했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1달 만에 나왔어. 아들이 화를 냈지.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보낸 건데 왜 고집을 부리냐고. 근데 도경이 나는 아팠던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야.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그래서 형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다시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해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다른 데 찾았어. 다솜마루라고 공공지원형 실버하우징이야. 도경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해심은 주머니에서 낡은 팸플릿을 꺼냈다. 그 안엔 아담한 3층 건물 사진이 있었다. 노란 페인트로 칠한 외벽, 작은 텃밭, 그리고 현관 앞에 웃고 있는 노인들.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따뜻해 보였다.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야. 협동주거야. 해심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각자 원룸에 살아. 내 방, 내 침대, 내 시간. 그런데 공동식당이 있어.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내 방에서 컵라면 먹어도 돼. 아무도 뭐라 안 해. 도경은 팸플릿을 넘겼다. 공동운동실 사진이 나왔다. 운동도 자율이야. 새벽 5시에 하고 싶으면 해. 밤 11시에 하고 싶으면 해. 정해진 스케줄 없어. 다음 페이지엔 작은 도서관 사진이 있었다. 책장 가득 책이 꽂혀 있고 창가엔 의자가 놓여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주민 협동 운영이야. 해심은 손가락으로 팸플릿을 톡톡 쳤다. 매달 모여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식단 메뉴도 투표로 정하고 텃밭에 뭘 심을지도 같이 결정하고 누군가 아프면 순번 정해서 간병하고 물론 순회 간호사도 주 2회 오지만 기본은 우리가 우리를 챙긴다는 거야. 도경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서율이 보여준 요양원과 달랐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결정하는 삶이었다. 조건이 있어? 도경이 물었다. 건강 자립 점수 60점 이상이어야 해.
혼자 걷고, 혼자 식사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가능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월 관리분담금 80만 원. 주 2시간 공동기여 활동도 필수야. 해심은 설명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 누군가는 공동 텃밭 관리, 누군가는 독서 모임 진행, 누군가는 야간 순찰. 나는 피아노 치는 거 가르쳐 주고 있어. 손이 굳었어도 악보는 읽을 수 있으니까. 도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간 운전대를 잡았던 손이 떨렸다. 형님,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심은 활짝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40년 베테랑 기사잖아. 셔틀 운행 봉사하면 환영받을 거야. 병원, 도서관, 시장 연결하는 노선 만들면 입주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도경은 팸플릿을 다시 봤다. 사진 속 노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다. 관리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형님, 이거 어떻게 신청해요? 해심은 주소를 적어주었다. 내일 오리엔테이션 있어. 같이 가자. 그날 밤 도경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37번 버스가 아니었다. 작은 셔틀버스였고 탄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그들은 외쳤다. 기사님, 다음은 봄마루 정류장이에요. 도경은 웃으며 핸들을 돌렸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솜마루는 서울 외곽, 한강이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노란색 3층 건물은 요양원처럼 위압적이지 않았다. 현관 앞엔 입주민들이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상추와 깻잎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도경은 문혜심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오리엔테이션은 1층 공동식당에서 열렸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60대 중반부터 8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이건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일종의 면접이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선택하는 자리였다. 관리자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이름은 박은주, 전직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다솜마루는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협동주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돌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를 돌보는 구조를 만듭니다. 도경은 자세를 바로 했다. 박은주는 화이트보드에 조건을 적었다. 첫째, 건강 자립 점수 60점 이상. 혼자 걷고, 식사하고, 화장실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월 관리분담금 80만 원. 이건 공과금, 식재료, 시설 유지비입니다. 셋째, 주 2시간 공동기여 활동 필수입니다. 공동기여 활동. 도경은 귀를 쫑긋 세웠다. 박은주는 설명했다. 여러분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텃밭 관리, 누군가는 청소 순번, 누군가는 독서 모임 진행, 누군가는 야간 안전 순찰.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 그 말이 도경의 가슴에 꽂혔다. 40년간 버스를 몰며 그는 늘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람. 그런데 은퇴 후 6개월, 그는 처음으로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딸에게조차 짐이 되는 느낌. 그러나 여기선 달랐다. 여기선 모두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이제 한 분씩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기여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은주가 말했다. 첫 번째 사람이 일어났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저는 김순덕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책 읽어주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한테 그림책 많이 읽어줬어요. 두 번째는 75살 남성이었다. 저는 최인호입니다. 건축 현장 감독이었고 시설 점검이나 간단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다. 모두 각자의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퇴직 간호사, 전직 요리사, 은퇴한 목수, 평생 바느질을 했던 재봉사. 도경의 차례가 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장도경입니다. 72세, 40년간 시내버스를 몰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셔틀 운행 봉사 가능합니다. 전직 기사라 노선 설계도 할 수 있고요. 병원이나 도서관, 시장 같은데 순환 노선 만들 수 있습니다. 박은주의 표정이 환해졌다. 장 선생님, 정말 필요한 분이세요. 입주민들이 외출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교통이거든요. 택시비도 부담되고 버스 타기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도경은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박은주가 도경에게 다가왔다. 장 선생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도경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혈압약 먹고 있고요. 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만 잘하시면 문제 없어요. 순회 간호사가 주 2회 오고 혈압이나 혈당 체크해드립니다. 응급 상황 대비 훈련도 분기마다 해요. 도경은 다솜마루를 둘러봤다.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양쪽으로 작은 원룸들이 있었다. 각 방마다 번호판 대신 입주민이 직접 만든 문패가 걸려 있었다. 해심의 음악실, 순덕이네 책방, 인호의 공구함. 도경은 빈 방 하나를 들여다봤다. 작았지만 아늑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다.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박은주가 물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딸한테 말을 아직 안 했어요. 박은주는 웃었다. 천천히 하세요. 이건 요양원 입소가 아니라 이사니까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도경은 신청서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40년간 운전석에 앉아 수천 명을 태우고 내렸다. 이제는 자신이 탑승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만 이번엔 37번 대형 버스가 아니라 작은 셔틀 버스였다. 그리고 함께 타는 사람들은 승객이 아니라 동료였다. 그날 밤 도경은 신청서를 펼쳤다. 이름, 생년월일, 경력, 건강상태, 그리고 마지막 질문. 다솜마루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도경은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습니다. 이번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도경은 신청서를 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일 생각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딸 서율에게 말할 것이었다. 아빠는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노후 준비란 게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도경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노란 셔틀버스를 몰고 있었다. 옆자리엔 혜심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엔 순덕과 인호가 웃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종착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았다. 일주일 후 도경은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입주 가능 날짜는 한 달 뒤였다. 그날 저녁 그는 서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율아, 주말에 시간 있니?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서율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네, 아빠. 좋은 소식이에요? 토요일 오후 서율이 왔다. 이번엔 투명 파일 처리 아니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빠, 이거 아빠 좋아하시는 초코 케이크예요. 결정하셨어요? 서율은 기대에 찬 얼굴로 앉았다. 도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응, 결정했어. 다솜마루라고 공공지원형 실버하우징에 들어가기로 했어. 서율의 표정이 굳었다. 네, 다솜마루요? 그게 뭔데요? 도경은 팸플릿을 꺼냈다. 노란색 건물 사진, 텃밭, 웃고 있는 노인들. 서율은 팸플릿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이거 검증된 곳이에요? 박은주 관리자님이 전직 사회복지사셔. 공공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 투명하게 회계 공개도 해. 아빠. 서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알아본 그린힐스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예요. 의사 상주하고 24시간 간호사 있고 응급 시스템 완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공공지원? 입주민들끼리 서로 돌본다고요? 도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서로 돌보는 거야. 요양원처럼 관리받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지. 아빠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요? 심장 문제 있으시잖아요. 서율은 팸플릿을 탁자에 던졌다. 제가 왜 350만 원짜리 시설을 알아봤는지 아세요? 안전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서율아, 아빠는 환자가 아니야. 아빠는 환자예요. 서율이 소리쳤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스텐트 시술 받으셨잖아요. 혈압약 먹고 계시잖아요. 혼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도경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율은 손을 뿌리쳤다. 아빠는 맨날 나 괜찮아 그러시는데 안 괜찮아요. 제가 밤에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아빠 쓰러지시면 어쩌지 생각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서율아. 도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서율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데 들어가신다고요? 검증도 안 된 입주민들끼리 돌본다는 곳에? 아빠, 노후 준비가 장난이에요? 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알아본 데가 싫으세요? 아빠 자존심 상하세요? 딸한테 신세 지는 게 부끄러우세요? 도경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40년간 운전석에서 배운 게 있다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난다는 것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멈춰야 했다. 서율아, 앉아. 도경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서율은 망설이다 주저앉았다. 도경은 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빠가 요양원 싫다는 게 자존심 때문이 아니야. 거기는 내 시간이 없어. 혜심이 형님이 다녀왔는데 아침 6시 반에
기상방송 나오고 7시에 식당 줄 서고 9시에 체조하고 다 정해진 시간이야. 편하긴 한데 관리당하는 거지. 그게 안전한 거잖아요. 서율이 반박했다. 안전하면 뭐해.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드는데. 도경은 팸플릿을 다시 펼쳤다. 5마루는 달라. 각자 원룸에 살고 내 시간이 있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 대신 일주일에 2시간은 공동체를 위해 일해. 나는 셔틀 운행하기로 했어. 셔틀 운행요? 서율은 놀라 물었다. 아빠, 심장 때문에 운전 금지 아니에요? 의사가 무리만 안 하면 된대. 대형 버스는 무리지만 작은 셔틀 버스는 괜찮아. 주 2회 병원이랑 시장 도는 거야. 서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그게 노후 대비예요? 노인이 노인 돌보는 게요? 그게 안전해요? 서율아. 도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가 너한테 기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빠를 업고 가려고 해서 숨이 막힌다는 거야. 너는 아빠 걱정한다지만 진짜는 내가 불안한 거잖아. 서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경은 계속 말했다. 너 회사 힘들지? 돈 걱정되지? 아빠가 쓰러질까봐 무섭지? 그래서 아빠를 안전한 곳에 가둬두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아빠.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건 아빠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도경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는 환자가 아니야. 아직 운전대 잡을 수 있고 사람들 도울 수 있어. 쓸모 있는 사람이야. 서율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는 그냥 무서워요. 아빠 잃을까봐. 엄마처럼. 도경의 가슴이 뜨끔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서율은 그때 30이었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도 회사 일을 놓지 못했고 결국 임종도 못 지켰다. 그 죄책감이 아직도 딸을 괴롭히고 있었다. 서율아, 엄마는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아빠마저 그렇게 되면 저는. 서율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경은 딸을 꼭 안았다. 아빠는 아직 안 가. 그리고 갈 때도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가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서. 서율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도경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노후 준비란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늙은 부모를 위한 건지 아니면 불안한 자식을 위한 건지. 한참 후 서율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 약속해 주세요. 5마루에서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신다고. 무리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갈게요. 확인하러. 도경은 웃었다. 감시하러 온다는 거지? 네. 서율도 웃었다. 눈물 범벅이지만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서율은 집을 나서며 말했다. 아빠, 제가 아빠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도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힘들었지. 이제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 일 잘하고. 문이 닫히고 도경은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엔 서율이 가져온 초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도경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인생도 이렇게 달콤할 수 있을까? 그는 창밖을 봤다. 37번 버스가 지나갔다. 이제 곧 그는
새로운 노선을 달릴 것이었다. 작은 셔틀버스로 다솜마루 사람들과 함께. 종착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았다. 한 달 후 이사 날이 왔다. 도경은 40년 살았던 아파트를 나섰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약통, 사진 앨범, 그리고 정년퇴직 때 받은 은색 시계. 서율이 도와주러 왔다. 둘은 말없이 짐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는 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집, 서율이 자라난 이 집. 그러나 이제는 떠날 때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서율이 물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새 출발이야. 차는 천천히 다솜마루를 향해 달렸다. 서율은 운전하면서 물었다. 아빠, 정말 후회 안 하시죠? 도경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후회는 내가 할지도 몰라. 아빠가 너무 재밌게 살면. 다솜마루에 도착하자 박은주 관리자가 나와 맞았다. 어서 오세요, 장 선생님. 기다렸어요. 입주민들도 나와 있었다. 문혜심, 김순덕, 최인호. 모두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도경은 가슴이 뭉클했다. 요양원이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는 가족이 되는 곳이었다. 도경의 방은 2층 끝에 있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도경은 짐을 풀며 방을 꾸몄다. 노란 조명을 달고 창가에 37번 버스 모형을 두었다. 작은 책장엔 아내 사진을 놓았다. 여보, 나 새로 시작해. 지켜봐줘. 첫날 저녁 공동식당에서 환영 파티가 열렸다. 김순덕이 만든 잡채, 최인호가 구워온 삼겹살, 혜심이 연주하는 피아노. 사람들은 도경을 위해 건배했다. 장 선생님, 환영합니다. 도경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경의 새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 6시, 알람 없이 눈을 떴다. 그러나 요양원처럼 기상방송은 없었다. 도경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아래층 공동식당에 내려가니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죽, 김치, 계란.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다. 선생님, 오늘부터 셔틀 운행하시죠? 박은주가 물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노선 설계 끝났어요. 그는 종이를 펼쳤다. 다솜마루에서 출발해서 인근 병원, 도서관, 재래시장을 거쳐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었다.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첫 운행날, 도경은 작은 9인승 셔틀버스 앞에 섰다. 다솜마루에서 지원받은 차량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도경은 운전석에 앉았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핸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출발합니다. 도경이 외쳤다. 뒷좌석에 김순덕, 최인호, 그리고 새 입주민 2명이 탔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도경은 익숙한 핸들 감각을 느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 백미러 확인, 신호 준수, 부드러운 가속. 그는 여전히 기사였다. 첫 정류장은 병원이었다. 김순덕이 내려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 1시간 후에 픽업하러 올게요. 도경이 말했다.
두 번째 정류장은 도서관. 새 입주민 이영자 할머니가 내렸다. 책 빌려올게요. 세 번째는 재래시장. 최인호가 내려 공구를 사러 갔다. 도경은 차 안에서 기다리며 생각했다. 요양원이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보호자 동반. 그러나 여기는 달랐다. 각자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시간에 돌아왔다. 도경은 그저 연결해주는 사람이었다. 1시간 후 모두를 태우고 돌아왔다. 김순덕은 약을 받았고 이영자는 책 3권을 빌렸고 최인호는 망치를 샀다. 모두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김순덕이 말했다. 도경은 웃었다. 제가 더 고맙죠. 운전할 수 있어서. 오후엔 입주민 회의가 있었다. 모두 공동 식당에 모였다. 박은주가 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달 식단 투표입니다. 김치찌개파, 된장찌개파, 손이 올라갔다. 민주적으로 결정됐다. 텃밭에 뭘 심을까요? 고추? 가지? 또 투표. 모든 게 함께 결정됐다. 도경은 새 안건을 제안했다. 셔틀 정류장 이름을 지으면 어때요? 입주민들이 공모해서. 사람들이 환호했다. 좋아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정류장 병원은 희망터, 두 번째 도서관은 지혜의 숲, 세 번째 시장은 봄마루 시장. 도경은 손수 팻말을 만들어 차 안에 붙였다. 저녁이면 도경은 입주민 글쓰기 모임에 참석했다. 김순덕 선생님이 진행했다. 주제는 운전석에서 본 풍경. 도경은 40년간의 이야기를 꺼냈다. 새벽 첫 차에 탔던 출근길 직장인, 아이 손잡고 학교 가던 어머니, 면접 보러 가며 떨던 청년.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선생님, 그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영자가 물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타셔서 병원에 가셨죠. 남편분 간병하러. 1년을 그렇게 오가시더니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날 알았죠.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모두 숙연해졌다. 도경은 말을 이었다. 그 할머니가 마지막 날 내리시며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기사님, 덕분에 견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운전은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달리는 거라는 걸. 밤이 되면 도경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요양원 같은 소등 방송은 없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깼다.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 책을 읽었고 어떤 날은 9시에 잠들었다.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율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아빠, 살이 오르셨어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도경은 웃었다. 여기 밥이 맛있거든. 그리고 할 일이 있으니까. 서율은 다솜마루를 둘러봤다. 텃밭에서 상추 뜯는 최인호, 공동식당에서 요리하는 김순덕, 음악실에서 피아노 치는 문혜심. 모두 바쁘고 행복해 보였다. 아빠,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서율이 말했다. 노후 대비가 안전만은 아니네요. 도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노후 준비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도경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작은 셔틀버스를 몰고 있었다. 옆자리엔 아내가 앉아 있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 잘하고 있어. 도경은 핸들을 꽉 잡았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석 달이 흘렀다. 도경은 이제 다솜마루의 필수 인물이 되어 있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셔틀을 운행했고, 입주민들은 그의 스케줄에 맞춰 외출 계획을 짰다. 장 기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장 가요. 선생님, 화요일에 병원 예약 잡았어요. 도경은 바쁘고 행복했다. 40년간 느꼈던 그 감정, 쓸모 있다는 느낌이 돌아왔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급정거를 요구한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아침, 도경은 셔틀을 몰고 시장으로 향했다. 뒷좌석엔 김순덕과 최인호가 탔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도경은 와이퍼를 작동시키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40년간 빗길을 수없이 달렸지만 72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시장에 도착해 두 사람을 내려주고 도경은 차 안에서 대기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라디오를 틀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도경은 눈을 감고 추억에 잠겼다. 그때였다. 가슴이 조여왔다. 쿡쿡 쑤시는 통증. 숨이 막혔다. 아! 도경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협심증이었다. 약을 먹어야 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약통을 열 수 없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도경은 필사적으로 응급벨을 눌렀다. 목에 걸린 호출기였다. 신호가 다솜마루로 전송됐다. 3분 후 차 문이 열렸다. 이영자가 뛰어왔다. 그녀는 전직 간호사였고 이날 우연히 시장에 장을 보러 와 있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이영자는 재빨리 도경의 맥박을 짚었다. 빠르고 불규칙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용 혈압계를 꺼냈다. 다솜마루에서 지급한 응급 키트였다. 혈압 170, 맥박 불규칙, 협심증 증세예요. 이영자는 침착하게 119에 신고했다. 동시에 도경의 약통을 찾아 혈전 억제제를 입에 넣어줬다. 선생님 삼키세요. 천천히. 도경은 약을 삼켰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김순덕과 최인호가 달려왔다. 선생님, 이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119 오고 있어요. 다들 침착하세요. 제가 맥박 체크할게요. 그녀는 전문가였다. 40년간 응급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빛을 발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경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영자가 동행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다. 협심증 재발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무리하셨죠?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영자가 끼어들었다. 이분은 무리 안 하셨어요. 주 2회 2시간씩만 운전하세요. 약도 잘 드시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엔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녁, 도경은 다솜마루로 돌아왔다. 입주민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문혜심, 김순덕, 최인호, 박은주. 모두 걱정 어린 얼굴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경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이영자 선생님 덕분에. 이영자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응급 키트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훈련 받았잖아요. 5마루는 분기마다 응급 대응 훈련을 했다.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 약물 사용법, 모든 입주민이 의무로 받았다. 그 훈련이 도경의 목숨을 구했다. 밤에 서율이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도경은 딸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큰일 아니야. 그러나 서율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자유를 드려야 하는데 제 불안 때문에 통제하려고 했어요. 도경은 딸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서율아, 오늘 일로 알았어. 안전은 요양원에만 있는 게 아니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거야. 이영자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살았어. 119가 빨리 와서가 아니라 동료가 있어서 살았어.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노후 준비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다음 날 커뮤니티 회의가 열렸다. 도경은 새 제안을 올렸다. 응급 대응 훈련을 분기마다가 아니라 매달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1층에 마을 정류장 지도를 만들죠. 누구나 볼 수 있게. 응급 상황 때 어디로 연락할지,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 모두 표시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인호가 말했다. 제가 지도판 만들겠습니다. 목수였으니까. 김순덕이 덧붙였다. 저는 응급 매뉴얼 정리할게요. 교사였으니까 알기 쉽게 쓸 수 있어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찾았다. 일주일 후 1층 현관에 커다란 지도판이 걸렸다. 5마루 안전 지도였다. 주변 병원, 약국, 소방서, 경찰서가 표시되어 있었고 입주민 비상 연락망도 붙어 있었다. 도경은 지도를 보며 뿌듯해했다.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함께 살아남는 법의 지도였다. 도경은 셔틀 운행을 재개했다. 의사는 주 1회로 줄이라고 했지만 도경은 주 2회를 고집했다. 대신 이영자가 항상 동승했다. 선생님, 제가 보조석에 앉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도경은 감사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어느 날 셔틀에서 김순덕이 물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세요? 또 쓰러질까봐. 도경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대답했다.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그게 진짜 무서워요. 최인호가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안전만 찾으면 삶이 아니라 대기하는 거죠. 죽음을 대기하는 거.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운전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도경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다. 셔틀을 몰았고 사람들을 도왔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다. 완벽하진 않았다. 가슴이 가끔 아팠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찼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관리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도경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빛, 그리고 웃고 있는 동료들. 차는 천천히 달렸다. 급하지 않았다. 종착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함께 가는 길이라면 괜찮았다. 도경은 웃으며 핸들을 잡았다. 다음 정류장, 봄마루예요. 봄이 왔다. 다솜마루 텃밭에 개나리가 피고 상추가 파랗게 자랐다. 도경이 다솜마루에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서율이었다. 서율의 회사도 고비를 넘겼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산금이 들어왔고 새로운 캠페인도 성공적이었다. 파트너 민기가 재물을 안정시켰고 서율은 한숨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을 전세로 돌리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주말마다 다솜마루에 들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율은 특별한 제안을 들고 왔다. 아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브랜딩 워크숍을 열고 싶어요. 공동 식당에 모인 입주민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브랜딩이요? 서율은 노트북을 펼쳤다. 여러분이 만드신 것들 너무 아까워요. 김순덕 선생님이 만든 잼, 최인호 선생님이 만든 나무 공예품, 이영자 선생님이 뜨신 수세미. 이걸 그냥 나눠 드시기만 하세요? 김순덕이 웃었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당연하죠. 서율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스토리를 사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정성껏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돈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어르신들을 돕는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입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서율은 샘플 디자인을 보여줬다. 예쁜 라벨에 다솜마루라는 로고, 그리고 작은 글씨로 70년 인생의 손맛. 김순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저희 손맛을 인정해 주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서율은 웃었다. 제가 브랜딩 해드릴게요. 무료로요. 대신 수익은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급장비 사고, 시설 개선하고, 노후 대비 든든하게 하시는 거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음 주부터 서율은 매주 토요일마다 다솜마루에 왔다. 입주민들과 함께 제품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스토리를 만들었다. 김순덕의 딸기잼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다. 45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의 정성. 최인호의 나무 도마에는 50년 건축 현장을 지킨 장인의 손길. 온라인 스토어가 개설됐다. 이름은 다솜마루 공방. 첫 달 매출은 예상을 넘었다. 200만 원. 입주민들은 놀랐다. 이게 팔려요? 서율은 웃으며 주문서를 보여주었다. 벌써 재주문 들어왔어요. 리뷰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품, 할머니 손맛이 느껴진다. 노후 준비 잘하시는 어르신들 응원합니다. 수익금은 공동기금으로 들어갔다. 매달 회의에서 사용처를 투표로 결정했다. 첫 달엔 휴대용 심전기 구입, 두 번째 달엔 공동식당 바닥 장판 교체, 세 번째 달엔 텃밭 확장. 모두가 함께 결정했다. 이건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다. 자립의 증거였다. 어느 봄날 다솜마루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입주민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다. 문혜심이 서툰 손으로 피아노를 쳤다. 손가락이 굳었지만 그의 연주엔 영혼이 있었다. 근처 초등학교 합창단이 초대되어 오솔레 미오를 불렀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도경은 셔틀을 마치고 늦게 도착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오는 길이었다. 사람들이 박수로 맞았다. 장 기사님,
도경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운전모를 벗고 마당 한켠에 세운 마을 노선도를 바라봤다. 최인호가 만든 그 노선도는 이제 다솜마루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굵은 선은 병원과 시장을 잇고 가느다란 선은 도서관과 카페를 지났다. 각 정류장마다 입주민들이 지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희망터, 지혜의 숲, 봄마루 시장. 그리고 노선도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종점은 없습니다. 다음 정류장으로. 도경은 그 문구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0년간 운전하며 그는 늘 종점을 생각했다. 언젠가 이 노선이 끝나고 운전대를 놓고 삶도 끝날 거라고. 그러나 여기선 달랐다. 종점이 없었다. 다음 정류장이 있을 뿐이었다. 서율이 다가와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빠, 행복해 보이세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내 덕분이야. 서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가 선택하신 거예요. 용기 내신 거고요. 음악회가 끝나고 입주민들은 공동 식당에 모여 케이크를 나눴다. 김순덕이 만든 수제 케이크였다. 초를 켜고 박은주가 말했다. 다솜마루 1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도경은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함께 오래오래. 그날 밤 도경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한강의 달빛이 반짝였다.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도경은 웃음을 지었다. 40년간 그는 버스를 몰았다. 수천 명을 태우고 내렸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노선을 달리고 있었다. 요양원에 갇힌 게 아니라 다솜마루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노후 대비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연결이었다. 도경은 은색 시계를 봤다. 정년퇴직 때 받은 그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도경의 인생도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떴고, 셔틀을 몰았고, 사람들을 만났고, 웃었고, 가끔 아팠지만 살았다. 창밖으로 37번 버스가 지나갔다. 도경은 손을 흔들었다.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동료에게 보내는 인사였다. 나도 달리고 있어. 다른 노선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도경은 책상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냈다. 서율이 선물한 것이었다. 펜을 들고 오늘의 이야기를 적었다. 오늘도 무사히 운행 완료. 승객 5명 모두 웃으며 하차. 내일도 출발 예정. 종점은 없다. 다음 정류장이 있을 뿐. 도경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미소 지었다. 72세, 심장에 스텐트, 혈압약 먹는 노인. 그러나 여전히 기사였고, 동료였고,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봄날은 남아 있었다. 다솜마루 텃밭에, 한강 너머 하늘에, 그리고 도경의 가슴 속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 은퇴 후에도 새로운 계절이 왔다. 노후 준비란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새 시작을 선택하는 거였다. 도경은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이다. 작은 셔틀버스로 동료들과 함께 다음 정류장을 향해. 인생은 계속됐다. 아직 봄날이 남아 있었으니까.